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 사전투표 투표율은 무려 31.3%였습니다. 이 총선 사전투표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36.93%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문가들 얘기로는 대선 사전투표율, 바로 직전 대선 사전투표율 한 80%,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 수치는 29.54%인데 그걸 1.7%포인트가 넘어 31.3%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파 역시 좌파처럼 결집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우파도 결집을 하니까 그렇게 수치가 높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싸움은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보수 결집론의 싸움이 됐습니다. 한때, 발의 직전에 이재명 조국을 묶어서 2조 심판론을 내세웠죠. 국민의힘도 한동훈 위원장도 2조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패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그리고 조국의 내로남불 범죄를 잘 알고 있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재명 조국의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석열 대신에 그를 지지하겠다. 무엇이 민심을 이토록 돌아서게 한 걸까요? 물론 어려운 민생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두 분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서 박영수 특검에서 박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서 이름을 얻었는데 보수가 후보를 찾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영입을 한 분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현재의 윤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과 이 나라 보수층과는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어쩌면 앙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박 그룹뿐이 아닐 겁니다. 그 벽을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허물지 못한 것이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선거 막판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 결집을 해달라, 이런 여당의 호소는 그나마 호소력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부터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이 200석이죠. 개헌 저지선을 지키게 해달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나 더 나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던 노동개혁이니 연금개혁이니 하는 개혁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 나라를 이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는 간절함이 지금 집권여당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물론이며 야당이 180석을 얻는 패스트트랙을 쓸 수 있게 되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입법 독재가 벌어질 것을 여러 방송에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총선은 이 나라가 70년 전 남미 아르헨티나 혹은 20년 전 유럽의 그리스 같은 포퓰리즘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개인의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멋진 이 신세계를 열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성장하는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 것인가. 자, 정말 걱정인 것은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포함한 최근 여론조사 평균치는 긍정평가가 33%에서 34% 정도, 그리고 부정평가는 58%에서 60%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 긍정평가, 부정평가 간극이 있다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긍정평가 40%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막판 대반전 조짐을 그나마 보여주었습니다. 8일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만에 반등을 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월 1일부터 5일, 그냥 5일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3%,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0%포인트가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1.2%포인트가 내린 59.5%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분석은 내렸습니다. 여야 선거 유세에 따른 지지층 결집과 그리고 사전투표제 시행 등 총선 변수가 지지율 안정화 흐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지율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건데 다행히 그게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인천, 경기에서 4.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3.3%포인트가 올라 수도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21대 2가 폭망을 한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다행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하락한 지역은 대구, 경북 4.9%포인트, 그리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2.8%포인트, 광주, 전라가 2.0%포인트,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1.4%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특히 부울경, 이른바 낙동강 전선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바로 세대별 경향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세대별 투표 경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4050, 정확히 말하면 55세 정도까지입니다. 36세부터 한 55세 정도까지. 언론은 4050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20년간 55세 정도까지 이 20년간은 진보 좌파들이 대부분입니다. 70%를 넘습니다. 그리고 6070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56세 이상 6070은 갈수록 보수파가 많습니다. 그걸 젊은 친구들은 기득권층이라고 부르죠. 사회 선배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미래 세대 2030, 이 2030은 무당파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게는 48%, 적게는 거의 한 3-4%. 이게 다 무당파들입니다. 이 무당파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념적으로 아직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균등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사회, 정의, 이런 데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 돌풍이 분다고 하지만 그 조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낮습니다. 조국당이야말로 이 공정한 기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정당이라고 젊은이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도덕적 반감도 역시 높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오만함에 대해서도 2030의 거부 반응은 아주 강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번 선거는 2030 무당파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투표소에 가서 선택지를 놓고 어디에 찍을 것이냐. 이들이 선택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대별로 나누어진 대립구도는 아주 광고합니다. 405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세 정도까지는 문자 그대로 진보좌파, 그리고 그 위에 세대들은 보수파가 거의 한 70-80%가 됩니다. 그런데 2030은 절반이 무당파, 이 2030의 절반이 결국은 이번 총선을 좌우할 것이다, 흔들 것이다. 그들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60대 5.0%포인트, 그리고 20대에서 놀랍게도 3.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20대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6%포인트가 올랐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저는 지금 대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50대에서 2.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50대 후반에서 올랐겠죠. 특히 이번 조사는 진보 좌파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ARS 방식,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면접을 한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ARS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보 좌파의 응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올랐다는 것은 총선 직전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40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도 아주 읍소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가까스로 지킨 대한민국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더군요.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읍소입니다. 윤재욱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야당의 의회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낭비하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적어도 집권 여당에게 100석 넘는 의석을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달라. 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 의석은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121석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게 180석 이상을 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윤족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때리시는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 하지만 그 회초리가 쇠 몽둥이가 되어 소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 회초리만 때리지. 쇠 몽둥이로 소를 때리면 소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일 잘하라고 때리는 그 회초리가 쇠 몽둥이가 돼서 매 맞는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는 어떻게 짓겠나? 윤재욱은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를 하며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을 겨냥해서 야당의 숱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방탄으로 나를 지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곡에 호소드린다. 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열차를 멈춰 세울 최소한의 의석을 주시기 바란다. 자, 어제 어정 갈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어정 갈등, 이거 마지막 변수죠. 이거 외에도 예컨대 민주당의 리스크들, 공영훈의 리스크, 양문석의 리스크, 그리고 김준혁의 막말 리스크, 이런 리스크를 이재명은 전혀 손대지 않고 방치를 합니다. 이제 선거 막판이니까 여기 대해서 자신이 언급을 해봤자 자신들에게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이재명이 했던 막말이 김준혁의 막말보다 훨씬 더 많죠. 이러니까 본인이 그 막말을 했다고 닥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어정 갈등, 이건 윤 대통령 쪽의 리스크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 박 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에 대해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2,000명을 각 지방대학에 다 배분을 해놓았는데,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배분을 했는데 그걸 완전히 확정됐다. 이게 아니라 모집 요강을 5월 말에 발표를 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조정을 하고 바꿀 수 있다.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새삼스레 지금 하는 겁니다. 그는 뒤이어 정문을 1년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 이건 의협에서 요구를 했죠. 의사협회에서 이 정문하는 거 1년 유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 태도와는 완전 다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이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또 대한의과대학생협의회, 여기에는 또 의전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대한의과대학생 의전원 학생들 협의회, 이 3개 단체 협의회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박인수 차관 역시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도 함께 자리를 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정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죠. 중대본에서 이 문제를 다룰 정도로 지금 빅5 병원부터 모든 중요한 수술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가족도 있겠죠. 그 경우에 수술이 계속 밀린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정원과 관련해서 이미 대학별 배정을 다 마친 2020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을 하는 것을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놀랍게도 긍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어떻든 대학별 정원은 통상 5월 하순에 공고가 되죠. 그래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한 달 정도입니다. 정부는 스스로 뿌린 씨앗을 그 기간 안에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박 차관은 전날 의협이 제안한 의대 정원 1년 유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조 장관의 말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진작 윤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확정된 건 바꿀 수 없다. 향후 앞으로 다시 조정을 한다면 그때 전공의들이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총선 마지막 변수로 의정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문석, 공용훈, 김준혁 등 야당 후보들이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오만으로 비치면서 온갖 루머를 만든 의정 갈등 문제가 급스무입니다. 심지어 천공이라는 이름까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2천공. 그래서 2,000명이 열린다. 참 치사한 루머입니다. 언론에 나온 삼성 서울병원 한 교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화하자는 사람은 간첩이라는 분위기에 눌려 눈치를 보는 전공의도 최소 30%는 될 것이다. 대화를 원하지만 침묵하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대통령실은 전공의와의 대화는 늘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소통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